키가 작은 남자는 자신을 거부한 소녀에게 잔혹한 공격을 저질렀다. 어두운 밤이 내려앉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유명 변호사 다이앤 자레스키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이앤은 범인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사건 현장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DNA 흔적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이 DNA는 다이앤의 오빠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다이앤을 죽인 범인이 그녀의 오빠였을까요? 아니면 이번 사건이 과거의 원한과 얽힌 복잡한 음모의 결과였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과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모든 사건은 11월 18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앤 자레스키는 그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되었음에도 다이앤이 나타나지 않아 부모님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다이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부모님은 직접 딸의 집으로 가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이앤이 살고 있던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예비 열쇠를 사용해 천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은 바닥에 길게 이어진 이상한 물자국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이앤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부재는 분위기를 더욱 긴장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부모님이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두 분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앤은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채로 더 이상 살아있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이앤의 상의는 찢겨져 있었고 하반신에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범인이 그녀를 잔인하게 공격한 후 살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그녀의 몸에는 40곳이 넘는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상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이어진 물자국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다이앤이 화장실에서 공격을 받은 뒤 지하실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범인이 단순히 잔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매우 치밀하게 정리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사용 흔적이 있는 세정제 2병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혈흔을 지우려고 시도했음을 나타냅니다. 부검 결과 다이앤의 사망 시각은 전날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샤워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이는 범인이 사건 후 현장에서 씻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범행 후 몸에 묻은 혈흔을 씻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일부 사라져 있었으며 이는 범인이 사건 후에도 집안에 남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음식을 찾아 먹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다이앤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접속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이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태블릿 PC를 구매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결제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집안의 창문과 출입문에는 강제로 열리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었으며 이는 범인이 다이앤과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범인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다이앤의 사회적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해야 했습니다. 현장 조사 중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치밀하게 정리된 현장 속에서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혈흔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를 검사한 결과 해당 혈흔은 다이앤의 것이 아니라 범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혈흔은 한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이앤이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 남성들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앤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는
수사관들에게 큰 난관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직 전 다이앤은 광범위한 인맥을 가진 변호사로 그녀의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남성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범인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연락처 상위 목록에서 2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다이앤의 전 연인이었던 마이크 프루니에르였습니다. 사건 당시 다이앤은 54세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였던 다이앤은 높은 수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이앤은 마이크와 연애 관계를 맺었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이 관계를 반대하며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국 다이앤은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마이크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이크는 다이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다이앤 근처에서 살아가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계속해서 다이앤과 연락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의 과거 배신은 다이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다이앤의 친구들에 따르면 마이크는 공공연한 거짓말쟁이이자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앤과 만나기 전 마이크는 여러 여성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의 전 연인들은 마이크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크의 잔혹한 폭력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밤의 행적을 묻자 마이크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해 더욱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마이크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하지 않아 그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다이앤의 친오빠인 론 자레스키였습니다. 론은 다이앤의 가족이기에 처음에는 사건과 연관이 없을 것이라 여겨졌지만 그의 행동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이 다이앤의 속옷에서 론의 DNA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DNA의 발견은 사건이 다이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형제라는 친밀한 관계 때문에 다이앤이 오빠인 론을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이 론을 신문하는 동안 그는 매우 화를 내며 자신이 왜 용의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DNA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론의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론과 다이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론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속옷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속옷이 다이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론의 아내와 다이앤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종종 같은 디자인의 속옷을 함께 구매하곤 했습니다. 다이앤이 직업적으로 매우 바빠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론의 아내와 함께 빨래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속옷이 다이앤의 것이 아닌 론의 아내의 것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론은 항상 아내와 함께 잠을 잤기 때문에 그의 DNA가 속옷에서 발견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론의 아내의 설명이 완벽히 설득력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이를 넘어설 더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론의 DNA를 비교한 결과 해당 혈흔은 론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론은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명의 주요 용의자가 제외된 후
경찰은 여전히 다이앤의 주변 남성들 수백 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범인의 범행 수법은 잔혹했지만 다이앤과 관련된 사람들을 의심하는 수사는 그 어떤 실질적인 단서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점점 난관에 부딪혔으며 명확한 동기나 다이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건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중요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하며 시민들로부터 단서를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공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건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세부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자 한 여성이 갑작스레 경찰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을 요구하며 별칭으로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남성과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깊은 후회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끔찍한 고백을 했고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은 그의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으며 이런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상상에 불과하거나 심지어는 장난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경찰이 공개한 사건의 세부 사항과 그의 고백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이 제공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토대로 경찰은 신속히 용의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경찰은 그의 신원을 파악했고 그의 이름이 아넬 예우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우드라는 이름은 흑인 공동체에서 흔한 성씨였지만 경찰이 아넬의 등록 정보를 조사하면서부터 그의 기록에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넬 예우드는 키가 약 150스며 몸무게가 50 정도로 경찰이 상상했던 잔혹한 범죄자를 떠올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더 면밀히 진행하던 중 경찰은 아넬 예우드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 초기 조사 당시 아넬은 이미 경찰의 기록에 등장했지만 당시에는 그가 이 사건과 연관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키가 약 150스며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은 그 중 11살짜리 소년만 주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용의자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판단하며 그들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그 두 사람 중 한 명인 아넬 예우드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넬은 작은 체구와 왜소한 외모로 인해 자주 어린아이로 오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초기에 그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초반에 아넬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의 DNA를 채취했다면 사건은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아넬 예우드를 체포했고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과 아넬의 DNA를 비교한 결과 그의 DNA가 범죄 현장과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었던 아넬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넬은 증거가 쌓이고 자신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넬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서 모든 것이 다이앤과 자신 사이의 예기치 못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아넬은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앤은 아넬의 불안정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집 앞 잔디밭을 관리하는 간단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단순하고 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이앤 외에는 그를 고용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넬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넬은 자신이 다이앤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너무 컸고 다이앤은 아넬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이앤은 아넬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거리를 두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넬의 실망감과 좌절은 점점 깊어졌고 이는 곧 다이앤에 대한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의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사건 당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넬은 평소처럼 다이앤의 집 앞 잔디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디 관리가 거의 끝날 무렵 다이앤은 아넬에게 물을 권하며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넬의 어두운 욕망이 폭발하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넬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다이앤을 갑작스럽게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이앤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이로 인해 아넬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살인의 결심을 굳히며 집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어 다이앤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다이앤은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이앤이 의식을 잃자 아넬은 그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그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다이앤의 팔과 몸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이앤이 숨진 후에도 아넬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사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여기저기 튀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범행 과정에서 다이앤의 저항으로 인해 손톱에 긁혀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던 이 혈흔은 비록 작은 흔적이었지만 경찰이 아넬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아넬 예우드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아넬이 유전적인 우울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넬은 결국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동안 아넬은 가석방 없이 전 기간을 복역해야 하며 2042년에야 출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은 그가 형기를 마친 후 해당 국가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넬이 어떤 처벌을 받든 다이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앤의 부모님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보지 못하고 2012년에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뿐인 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생을 마감했으며 그 상실감은 두 분의 건강과 생기를 앗아갔습니다. 그 전까지 건강하고 활기찼던 부모님은 딸을 잃은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삶의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다이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선 깊은 비극으로 다이앤의 선의와 호의가 잔혹하게 배신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극은 다이앤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선의와 신뢰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계심 없는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